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9월 2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바벨 구조는 적대적 M&A와 우호적 M&A라고 표시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2072년까지 한국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노인 인구라는 제목으로 이완호 코리아 타임즈에서 보도했습니다. 그 설명한 내용을 제가 좀 도표로 좀 그려본 거고요. 통계청에서 한국 인구는 올해 예상치인 5,200만 명에서 30.8% 감소한 3,600만 명으로 2072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 반면 전 세계 인구는 인용기간 동안 계속 증가하여 올해 81억 6천만 명에서 2072년에 102억 2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50년 후 한국 노인의 비율이 전 세계 노인의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인구를 합치면 2024년 7,800만 명에 비해 2072년에는 5,900만 명으로 될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도 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근데 이 3,600만 명에서 5,900만 명이면은 북한 인구는 크게 줄질 않는 거예요. 2,300만 명인데 지금도 한 2,80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한 인구만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요것은 어떤 이 완료 확률 분포라는 건데, 어떤 프로젝트의 그 완료 확률 분포입니다. 50%가 끝나는 데까지는 뭐 일찍 끝나지만은 뭔가가 다 지연되는 거기 때문에 이 거의 더블 80%까지 한 2배 기간이 걸리고 80%에서 10% 이것도 완성하는 데는 또 한 같은 기간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이거를 제가 출산율로 비유를 해봤는데 원래 그 프로젝트 그 완료 확률 분포는 뭐 0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만은 인간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은 한 10대 후반 사춘기라는 게 그런 거죠. 이 정자와 난자 활동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좀 약간 우측으로 그려낸 겁니다. 그런데 현재 2072년 예상 인구 구조는 얘기하는 게 20대까지 젊은 청년애들이 6.6%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65세 이상에서 그 80대 말까지 65세 이상이니까 뭐 죽을 때까지겠지만은 2072년도에 그 예상 평균 수명은 91.1세라고 그러는데 뭐 평균이긴 하지만 더 늦게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고 한 80대부터 사망률은 급격히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보더라도 건강 수명으로 유지하던 그런 노인 세대들은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당연히. 이렇게 그냥 그려봤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좀 올라갔어. 여기 출생 완료율 하고 이렇게 좀 요것이 그냥 다 같이 와가지고 뭐 좀 완만해졌으면 평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자, 현재대로의 방법이라면 이렇게 될 건데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통일이 되면은 뭔가 그 유인이 있어가지고 출산율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중국 대규모 금융 완화 추진, 새 정책금리 인하, 지지통신 외경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방공승 총재, 그 한자식 한글말로 번역을 했네요. 24일 새롭게 정책금리라고 평가한 7일물 금리를 0.2%포인트 인하를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강제로 예치하는 지준율도 0.5%포인트 낮춘다. 우리는 보통 BIS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한 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금융 완화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게 목표인 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금리 7일물 금리는 1.5%가 그래서 된다 그래요. 0.2%포인트 하락한 게. 지준율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반 씨는 조만간이라고 말하는 것에 그쳤지만은 조만간 연말 안에 최대 0.5%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표명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가계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경기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는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도 발표했는데 평균 0.5% 정도 떨어진다. 주담대 금리를 또 좀 내리겠다 이런 얘기죠. 반 씨는 1년의 금융 완화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저도 그 중국 부동산이 왜 그 위기가 왔느냐, 그거에 대해서 뭐 뉴스는 들어보고 했지만 근본 원인이 뭐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넘어갔는데 이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만약에 부동산 기업 뭐 이런 데가 뭐 부도가 좀 났죠. 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 조건 논리로 한다면 부동산 기업 대출을 중단한다면 중국이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PF도 좀 문제라고 그러고 주택담보대출도 꽤 천 몇백조가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되는데 일단 그 부동산 대출을 끊어버리면은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건설 회사들도 무너지겠죠. 왜냐하면은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이 그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의도했던 공산주의가 부익부 빈익빈이 거꾸로 중국에서 일어나니까 시진핑은 장기 목적, 장기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부유라는 정책을 내세웠는데 결과는 공동빈곤으로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그러면은 CCP가 계속 지배하는 국가 구조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의문부호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만약 이게 공동부유 정책이 실패하면 중국은 해체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연결해서 한다 그러면은 중국이 해체된다면은 남북 통일이 가까워진다. 이렇게도 한번 또 논리를 여기서 전개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대형 조선소들은 중국의 조선 강국이며 빠른 속도로 새로운 군함을 건조하고 있다. 크리스 파넬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는데 요거는 다롄, 우리말로는 대련이죠. 안중근 의사가 그 사형당한 데가 그 대련 쪽인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러시아풍의 도시로 그 개발이 됐던 데죠. 러시아가 한참 밀고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조선소가 좋은데 지금 중국이 군함들을 계속 건조하고 있다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중국이 전쟁을 대비하는 거 아니냐. 요거는 강남조선소라고 돼 있는데 후동 중화조선소 두 군데인데 중국 조선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CSIS에서 제공한 건데 이렇게 지금 중국이 군함을 대거 건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점 보도로 미국 커넥티드 차량의 중국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금지 제한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세퍼드슨이 이게 세퍼드 개 이름 재밌네요. 로이터에서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월요일 국가 안보 문제로 인해 미국 도로의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차량에서 중국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금지할 것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두 소식통이 로이터 통신에게 밝혔다. 중국 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인터넷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연결된 차량의 잠재적인 왜곡 조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제한된 규정은 주요 통신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가 장착된 차량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결정이 아직 공개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원 밝히기를 거부한 두 소식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요걸 보니까 현재 100% 관세를 매긴다는 거에 아예 수입금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몇백만 대의 차량이 도로에 있고 소프트웨어가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이론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레바논의 삐삐 폭발을 보더라도 원격으로 뭔가 이게 전자제품이라는 게 이제 좀 이게 어떻게 하면 그 전쟁 도구로도 이용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박하게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너럴 모터스, 도요타 자동차, 폭스바겐, 현대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무역그룹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사 시스템이 광범위한 생산 전 엔지니어링, 테스트 및 검증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른 공급업체의 시스템이나 부품과 쉽게 교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니까 중국 거 아닌 거는 우리 거는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 거는 수입 금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로도 들립니다. 전기요금 일단 동결했답니다. 박준희, 박수진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한전 4분기 연료비 더하기 5원 유지하겠다. 판매 가격을 부채 누적의 연내 인상 가능성도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4분기 전기요금 가운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 4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그동안에 누적된 부채 때문에 전기료를 올라서 부채를 줄여야 된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연료 가격이 내렸으니까 전기료를 그동안에 그때 적용했다면은 전기료는 거꾸로 내려야 될 텐데 지금 기업들이 몇 군데 분석해봤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전기료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는 재련업체 LS M&M하고 그다음에 영풍의 석포재련소 여기를 분석했는데 뭐 전기료가 인건비 이상으로 나가는 크게 그렇게 전기료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죠. 한전의 적자와 부채 누적 때문에 전력당국은 향후 전력량 요금 인상 등을 검토 중이어서 연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여전한 상태다. 지난해 1월과 5월에 각각 킬로와트당 13.1원 및 8원씩 총 21.1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같은 해 4분기에는 가계 물가 상승을 부담해서 산업용만 킬로와트당 10.6원을 인상했다.
그러니까 이 주택용은 놔두고 작년도 4분기에 기업 전기료만 올랐기 때문에 기업의 그 경비 증가는 불가피한 거죠. 버는 돈보다 이자 더 내는 한전, 폭염에 발목 잡힌 요금 인상, 4분기 전기요금 동결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보도한 것은 이유범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했습니다. 누적 부채가 203조, 부채 비율 543%. 제가 계산하는 방식은 레버리지라고 이자 부채에 대해서만 하는데 그 투하자본 대비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재무상태 최악에도 요금 못 올려, 올여름 전기료 가계부담 우려 속, 버스 상수도 인상 예고도 걸림돌이다. 연예인 공공요금 인상이 걸림돌이다. 이렇게 압축 제목만, 소제목만 인용을 해봅니다. 자, 미국의 2024년 부재자 투표 요청이라고 기사가 아니고 광고 나온 것을 해봤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봤어요. 미국의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미국 시민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합시다. 한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미국 시민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한국 유권자들을 위한 특별 연방 양식을 통해 등록하는 것이며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는데 5 내지 7분이 소요되며 이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아니고 뭔가 번호가 있을 거예요. 미국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주에 있는 귀화의 주소는 이런 것도 물어본답니다. 매년 새로운 주소로 이전할 때마다 새로운 양식 FPCA라고 하는 것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일단 연락처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먼저 양식은 지역선거 관리자가 후속 조치를 위해 연락할 수 있도록 이메일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을 소개하는 건데 미국 유권자 해외 투표율 프로젝트 센터는 어디인가요? 미국 해외 유권자 센터 투표율 프로젝트는 비영리 단체인 미국 해외 유권자 센터 재단 501C3와 미국 해외 유권자 센터 501C4, C3C4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프로젝트다. 우리의 사명은 해외에 거주하는 여행하는 미국인들이 미국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는 재단과 개인 기부자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한다? 이 광고의 1단계 이메일 연락처를 입력해야만 다음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이 아니라서 궁금증을 더 이상 나가진 않았어요. 이건 뭐 상징적으로 직접 투표하는 투표 사진인데 지금 트럼프는 사전투표 그거 45일 전에 하겠다? 이거 그 문제 있다.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지금 트럼프는 계속 2020년 선거 때에도 불만을 제기했었죠. 이게 비영리 센터라고 얘기하지만은 어쩐지 누가 그러면 돈을 대느냐, 기부자의 자금 지원 이런 거 매우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사전 투표, 부재자 투표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재자 투표는 좋은데 사전 투표는 저는 좀 반대합니다. 신지로의 잘리는 개혁도 이시바의 부자 동네도 최악이다. 대혼란의 총재선거에서 의외로 괜찮은 경제정책을 내세운 후보의 이름.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 제목으로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금융소득과세 강화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의외로 식자로부터 기대도 높았던 것이 사전조사에서 지지율 13%에 가라앉아 있는 간사장 모태기 도시미치이다. 증세 재료를 내고로 기사정권의 방위 증세와 육아지원금의 반기를 들어 물의를 일으켰지만
호세이 대학 교수 사라토리 히로시 씨는 이렇게 평가한다. 모태기 씨의 그 정책이 오히려 난 거 아니냐. 계속 증세 제로가 아니라 경제 성장으로 세수가 늘어나면 증세가 필요 없다고 해서 사실은 가장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모태기 씨는 신지로 씨와의 차이를 명확히 하려고 했던 것 같다. 68세에 여기서 눈에 띄는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설령 이번에도 안 되더라도 다음 총재 선거로 연결시키자. 새 총리가 실패하면 자신에게 기회가 돌아온다. 그런 생각도 비쳐 보인답니다. 경제정책은 새 정부의 생명줄이 된다. 냉철한 합리주의로만 밀고 나가도 반대로 감언이설을 늘어놓으며 선심수도 달려도 국민은 반드시 외면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도 뭐 그래야 되겠죠. 게다가 이시바 시게루의 지방과 고령자 친화적인 정치는 꿈 이야기에서 허황된 얘기다. 이시바 시게루가 좀 친환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10년이 지나도 일본 세태는 멈추지 않았던 지방 창생의 대실패에서는 유력 후보자의 일각 이시바 시게루가 내거는 지방 제일주의의 함정에 대해 자세히 다음에는 보도하겠다. 그러니까 그 현대 비즈니스 쪽에서는 이시바 시게루의 그 지방 정책, 지방 제일주의는 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일본의 정치인은 거시경제 정책에 파는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강대국의 미시적 정책만으로는 나아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이게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총리가 되더라도 핵심은 경제 정책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경제에 대해서 뭐 꿈 같은 얘기들을 하지만은 감언이설 이런 거 말고 25만 원 뭐 있다 있고 말고 미래 아까 2072년 인구가 3,600만 명으로 줄어드는데 그 정도 돼가지고 지금 서울 경기에 사는 인구만 2,600만인가 그런데 3,600만 명이면은 그 뭐 서울 경인 지방 인구도 줄려는지 모르지만은 그 인구 때에 어떻게 그 살아갈 거냐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뭐 저는 계속해서 그것도 꿈 같은 얘기 아직까지는 실현하기 어려운 거지만 결국은 그 한반도 통일은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좀 한반도 통일을 경제하고 연결해서 뭔가 내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본 쪽 그 총리 그 선거를 두고서요. 역사적인 에미상 18관왕 쇼군 히트 이유는 무토 히로키가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배우죠. 요 사나다 히로유키네요. 사나다 히로유키 이게만 저도 이 잠깐 유튜버가 소개하는 쇼군을 봤는데 이게 그 작품은 저기 그 소설가 제임스 크라벨이 미국과 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1975년에 펴낸 거를 해외 자본 그리고 이제 일본 배우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굉장히 기합이 들어간 지략의 천하자비 시대극이 뭐 이런 거로 해서 히트했다는 이유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세키하라 전투의 전일담을 다룬 음모와 책략이 소용돌이는 전국 스펙터클 제가 그 구마모토를 놀러 갔을 때 구마모토 성에 그 역사 안내 책자가 있어가지고 일본말로 돼 있지만은 한자를 우리는 어느 정도 읽으니까 거기에서 구마모토 쪽에 얘기해서 세키하라 전투 이런 역사
쭉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명치 유신에는 그 일본의 큐슈 지방을 빼고서는 명치 유신을 얘기할 수 없고, 이런 큐슈 지방의 이 구마모토 현 쪽, 이런 쪽, 그 나가사키 쪽, 이런 쪽의 그 역사가 일본의 명치 유신을 그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때 느꼈습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인스파이어된 픽션으로 돼서 요시 도리나가는 도쿠가 이에야스의 그 예를 그 소설 속에는 요시 도리나가라고 그랬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얘기를 그 영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 배우는 통역사로 그 포르투갈어 통역사로 일본인이지만은 그렇게 되고 이 남자 배우가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를 아마 그 도쿠가 이에야스를 우리나라도 그 소설로도 많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봤었는데 인내할 줄 아는 그런 거로 해서 나중에 결국은 쇼군이 되죠. 그런 인내심이 강한 인물로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무기가 러시아를 강타한 것, 피터 자이안. 우크라이나는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폭발이 감지되는 등 러시아의 여러 주요 탄약고를 성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략이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술이 성공에는 러시아 탄약의 취약성,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미사일 드론 하이브리드 무기, 러시아 철도 시스템 표적 등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결합하면 우크라이나의 성공 비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전략적 변화는 앞으로 러시아의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점령된 상태로 휴전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쪽의 견해들이 좀 많이 있죠. 최근에 그 피터 자이안의 그 건데 국내에서 이게 아직 그 번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번역된 건 제가 다 사서 읽어봤어요. 아마 시각을 넓히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쇼핑하러 한 번, 맛집가리 한 번, 1월에서 8월 1여행객 역대 최대, 윤예원 기자가 조선비제에서 했는데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는 그 일본 여행객이 크게 떨어지고 이게 이제 그 코로나19하고도 있죠. 근데 2019년에도 벌써 1,453만이나 평균적으로 갔던 데죠. 그리고 또 코로나도 있지만은 문재인 정권 때 그 반일 정서를 프로파간딩 했기 때문에 줄어든 이유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이 시기에 좀 갔다 왔습니다. 사람들이 적게 갈 때. 올해 한 번 또 갔죠. 올해 8월까지 일 여객수 1,632만 5,187명. 항공업계 동계 시즌에도 1노선 증편. 최근 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거는 앵화 약세 이런 거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그 또 좀 증편을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이렇게 또 많은 것은 여러 차례 방문한 관광객이 많았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시아나 항공이 8년 만에 일본 구마모토 노선을 재개했다. 다른 데 노선도 있습니다만은 관심 있는 데가 제가 구마모토 지역이기 때문에 아시아나가 다시 8년 만에 그 노선을 재개했답니다. 좀 가기가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구마모토 공항도 아주 조그만 시골 공항 같이 돼 있다가 규모를 키워가지고 국제공항 규모로 키웠습니다.
TSMC도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항도 크게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8월 이후에 엔화가 100엔당 900원대로 좀 올라가 가지고 최근에 한 1100 얼마였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하고 비하면 엔화 가치가 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변수다 이렇게 되는데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로 일본 말고 더 동남아로 그 한국 관광객들이 갈 거 아닌가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윤 두 개의 국가론 정면 비판 반헌법적 발상 이미호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임종석 겨냥 통일 목표 급선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잠깐 실려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 문을 닫고 자 빨간 글씨가 그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데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냐 이런 얘기고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제 견해라기보다도 어떤 전문가가 얘기한 것을 논리 도구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만약에 김정은이 갑자기 죽으면은 그러면은 CCP가 북한으로 진군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북한 친중파들이 수면 위로 부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또 친중파들이 김정은이가 그 국무부를 숙청했는데 국무부가 그 친중파였죠. 현재는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고 요게 친중파가 수면 위로 부상한다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결과는 뭐겠냐 그러면은 중러 관계가 악화될 것이다. 이런 정도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저건 김정은이가 어쨌든 현재로서는 건강 악화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급히 사망하는 급사하는 일은 없어야 일단은 현상 유지 이 차원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다. 또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MBK는 아니라지만 고려인이 적대적 M&A인 이후 이인하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9월 23일 날 보도했어요. 쭉 한 빨간 글씨만 읽어보면은 적대적 M&A는 통상 기업의 중장기 경영 목표를 무시하고 단기 시세 차익을 추구한다. 장영진 영풍고문은 영풍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영풍에서 경영상 권한이 없는 장고문이 나선 점도 규정에 어긋나는 셈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접근을 했네요. MBK 고려행 공개매수 대항 100기사 회수 불투명 배임 가능성 남지연 기자가 브로토에서 보도를 했는데 MBK 파트너스는 그 고려인 측 100기사로 스미토모 등 고려인 납품 또는 협력업체들이 100기사로 나서는 것은 배임정 성격의 거래인데다가 이 밖에 투자자 역시 엑시트 투자금 회수 방안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공개 매수의 스밋부터 드라피큐라, 그랜코어 등 고려인 납품 또는 협력업체 또는 사모펀드 운용사 소프트뱅크, 베인캐피탈 등이 투자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렌코어라는 것은 광산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드라피큐라는 어디서 들어봤는데 스미토모는 종합무역상사죠. MBK 파트너 관계자는 일본 스미토모와 같이 원자재 공급
업체 또는 협력업체들이 지분을 살 경우 특성상 반대급부를 원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거래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최 회장은 배임 혐의에 몰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 얘기를 갖다가 걱정해 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어 스미토모 등 일본계 투자를 받게 되면 의존이 더욱 심화되는 데다 일본 시장에서 주도권을 투자자에게 내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하는 너희들이 해가지고 중국 자본한테 팔아먹겠다는 우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하지만은 일본 시장의 주도권을 투자자에게 내줄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왜 또 주장하느냐 이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은 블루터의 MBK 학적 얘기만 전달하는 뉴스 수준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증권계 출신 슈카월드의 규모 차이는 있지만 SM 엔터테인먼트를 카카오와 인수하려던 상황과 비교했어요. SM 경영진 더하기 여기 전문 경영인이죠. 더하기 카카오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수만 씨하고 하이브하고 했는데 요거를 그 이수만을 영풍이라고 보고 하이브를 MBK로 저는 비유를 한 거예요. SM 경영진은 고려엔이라고 보고 전문 경영인 이게 카카오가 백기사로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어쨌든 카카오가 인수는 성공한 것 같은데 주가로는 손해를 지금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수만이 경영권을 잃었지만은 돈을 벌려는 목적은 달성한 거죠. 요렇게 이제 제가 비유를 표현해 봤습니다. 공개매수 종료까지 단 2주 거세지는 고려엔 여론전 김성진 기자가 2대1에서 보도했습니다. 고려엔 24일 기자회견 이재중 부회장이 주도 뒤로 물러나 있던 영풍 입장면 내며 여론전 첨전 양측 지분율 박빙이라 여론전 역할 커 MBK 공개매수 가격 상향 여부 26일 결정한다. 이런 얘기고요. 기자회견하는 그 이재중 부회장은 1985년에 입사해 40년간 회사에 몸담은 이재중 부회장이 주도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부회장은 최 회장의 삼촌인 최창영 명회장, 이 최창영 명회장이 그 서울대 금속공학 박사 출신입니다. 고려엔 온산재련소의 비철금속 재련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인터뷰 공신으로 뽑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아연 재련 공정에서 제약 공정 아주 중요한 공정이 리칭 용해 공정인데 이 용해의 달인입니다. 이 자원 잘 녹여가지고 서로 그 공정 간에 그걸 잘해야만이 그 품질도 유지하면서 생산량의 어떤 키를 가지고 있는 게 리칭인데 이것은 뭐 제가 기술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 이게 아니고 트리지라는 책에 보면은 그 나와 있어요. 그 소련 시절 때 그 기술 한게 트리지로 번역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그 재련에서의 그 제약 공정은 용해 공정이다, 리칭 공정이다. 제가 뭐 기술자가 아닌데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회장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와 함께 고려엔이 대항 공개매수 전략과 계획을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데 거기까지는 후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안 나왔습니다. 그 대항만은 그게 이제 월급쟁이 부회장이 발표할 그런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풍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스스로 팔을 자르고 살을 내어주는 심정으로 MPK의 일대주주 지위를 양보하며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고려아연은 중대재해로 대표이사 2명이 구속됐는데 중대 결정을 했다며 영풍의 후진적인 이사회부터 지적해야 했다고 비판해왔다. 제가 좀 살펴봤어요. 장영진
영풍 고모는 1946년생입니다. 2세 경영자이고 고려의 현재 최윤봉 회장은 1975년생이에요. 한 30년 가까이 차이가 나죠. 3세 경영자예요. 그러면 장씨 3세들은 뭐 하는데 2세하고 아저씨하고 한마디로 조카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막 삼촌 뭐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동업 잘하고 할 때는. 장세준이 장남인데 1974년생으로 최인범 회장보다 한 살 더 많네요. 근데 영풍 지분을 16.8% 가지고 있고 둘째가 장세환인데 11점 몇 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입니다. 그 형제가. 임원준 명단에는 안 올라 있어요. 장세준은 코리아 서킷 대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IT 투자한데. 그리고 또한 이 장세환은 구설인 상사, 이 임시중의총회를 해서 경영권을 고려인이 뺏어 왔죠. 이 장세환이 설인 상사 대표로 있었는데 임시주총을 열릴 때 자기도 좀 멋쩍으니까 속된 말로 쪽팔리니까 공동대표가 유해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똑같이 그냥 임시이사회 열리기 전에 아예 나 간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양새가 아저씨하고 조카하고 싸우는 꼴입니다. 현재 적대적 M&A 대 우호적 M&A.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영풍 장영진 더하기 MBK 대 KG 최윤범 대 백기사가 지금 누굴지는 모르겠습니다. KG 백기사는 이미 현대차, 하나, LG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가 지분을 확보해야 할 KG이다. 백기사로 누가 더 지원군이 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9월 24일 기자회견에 규칙가 구목된다. 외국계 펀드일까?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비유해보고 싶어졌어요. 북한 더하기 CCP 대 남한 더하기 US 앤드 재팬. MBK는 KG 경영권 확보에도 중국에게는 안 판다고 하면서 KG가 외국계 펀드 등을 동원한다면 나중에 갚을 방법이 없으니 경영권 빼앗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MBK는 북한이 중국에 정속할 것인가, 남한이 미국과 일본에 정속할 것인가와 다를 게 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영풍은 이미 경영권을 MBK에 넘긴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CCP한테 넘긴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MBK가 영풍 장시가를 KG 경영진으로 임명할 것이냐? 그건 모르죠. 그런데 경영 능력이 있겠냐 이거죠. 마치 중국이 남한을 먹은 뒤 그 경영을 북한 공산당 내 친중파에게 맡길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한번 시나리오는 맥힌다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를 해보는 거죠. 외국인 지분율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영풍은 외국인이 5.2% 들어와 있고 고려에는 17.95%인데 이게 조금 MBK가 공개 매수가 나가면서 이게 조금 비율이 18점 몇 프로에서 줄어들긴 했어요. 23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한화, LG, 한국투자증권, 한국엔컴퍼니, 소프트뱅크, 베인캐피탈, 스미토모 등 재계와 일본 기업 해외 펀드 등을 접촉하고 있다. 우호적 M&A는 지배하더라도 간접 지배 형태로 한다. 즉 경영은 기존 경영진에게 맡긴다는 의미일 것이다. 과거 한일합방도 기업의 흡수 합병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일본이 총독부를 가져왔으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경영을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가면은 한국인들을 경영진으로 많이 썼죠. 그런 사람들을 지금 민주당 애들은 친일파라고 친일 매국노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신분제도가 없어져서 공부 잘해가지고 일제시대에 판사가 된 사람이 매국노냐 친일 매국노냐 그거는 억지일 것 같습니다. 조금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그래서 MBK에 고려에 넘어가면 전원사표, 누가 애사심 갖고 일할까? 장영진 작심 비판을 했다. 안옥희 기자 한경비지에서 고려연 이재중 CTO와 핵심 기술 인력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적대적 M&A 반대 기자회견, 장영진이 유해 폐기물 처리 떠넘기고 최윤범이 반대하자 갈등이 시작된 거다. 사실은 석포제련소 사망사고 대표 구속 안타까워 장영진 책임. 영풍이 그동안 카드뮴 처리를 비롯한 석포제련소의 유해 폐기물을 고려아연에 떠넘기고 고려아연을 영풍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등 대주주로서 부당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영풍과 고려아연 간 갈등의 책임은 영풍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장영진 영풍 고민에게 있다. 영풍은 사업부 지인으로 연속 적자에 시달리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 2명이 구속됐으며 심지어 인력 감축까지 진행 중이라며, 구속된 박영민 대표는 제 동기이자 친구고 석포제련소 직원들도 우리의 동료이자 가족인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여 뒤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재정 부회장이나 여기가 제가 관심이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만 현재 밝혔죠. 아이소 심사를 여기를 내가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얼굴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네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농담을 하더라고요. 어우, 저기 저하고 종친해요. 3,000벌 대시입니다. 아니, 자기가 3,000벌이라고 그러더라고. 나이도 어린 놈이. 이 부회장은 장고모는 대표이사 시절 저를 불러 당신은 정치를 할 줄 모른다. 나는 당신을 자를 수도 있다고 언급했던 분이라며,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고 인재와 안전에 투자하는 게 최윤범 회장이라면 머슴처럼 대하는 게 장고문이다. 누가 애사심을 갖고 일하겠나라고 직격했다. 이 부회장은 영풍 경영자는 경영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고려아연으로부터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고려아연 주식 매입에만 집중할 뿐 석포제련소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장 고문이 석포제련소 폐기물 문제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으나 최윤봉 고려아연 회장이 반대하자 그때부터 장 고문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저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거짓 없이 말씀드릴 수 있다며, 기술과 경영 전문성을 모두 갖춘 최윤범 회장 때문에 양사관계가 틀어졌다고 하는 장영진 고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지난 10년간 고려에는 끊임없는 기술 고도화로 평균 영업이익률 12.8%를 달성했는데, 이는 경영진들의 경영 능력과 기술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수치라면서, 같은 기간 영풍은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지만 고려엔 배당을 통해 700억 내지 1,000억 원을 받아가며 적자를 버텨온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투기자본이 들어오면 고려아연에서 팔아먹을 기술이 엄청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MBK 파트너스가 경영권을 인수한다면은 그 중국 자본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최은봉 그 회장이 법대 출신인데 뭐 여기에 기술이 있다 이렇게 한 것은 그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인용은 안 했지만 1년 동안 그 온산제련소 소장을 하고 그 후로는 호주에 있는 썬메탈이라는 데 사장으로, 왜냐하면 그 본사 쪽에 그 사장을 하는 이재중 부회장이 사장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경영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재련에 대해서 배우려니까 호주에 있는 썬메탈에 가서 몇 년간 거기서 또 그 아연 재련에 대한 그 기술 또 좀 많이 배웠다. 이렇게 이제 이재중 부회장이 또 여기 설명한 내용이 인용은 안 했지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새 2,000명 사상, 치약 폭격의 레바논 패닉, 피난 행렬 이어져 손명수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사실상 전면전 단계로 진입한 것 아닌지 하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24일 현지 시간 레바논 남부에선
주민들의 목숨을 건 탈출 행렬이 밤새 이어졌다. 어디서 지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베이루트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 국경선 근거에 폭격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왕이 우리 그 고생하는 늙은이가 이제 물러나서 뒷방 늙은이가 돼야 되는데 그 젊은 그 외교부장이 그 여자 스캔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랍 형제들 편에 설 것,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수 규탄, 박상훈 기자 문화일보 제목만 가져왔어요. 제가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저는 어쨌든 이스라엘 편입니다. 중국이 아랍 편에 선다면 한국은 이스라엘 편에 선다고 피력할 외교적 발언은 불가능한 거냐. 한국 정치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미 민주 트럼프 여론조사보다 실제 선거에 강해. 정목희 기자가 헤럴드 경제, 해리스 트럼프 여론조사 초접전. 과거 트럼프 여론조사에서 뒤졌지만 실제로 승리. 그래서 박빙이라면 걱정된다. 민주당의 그 내부 여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10년 걸릴 스웨덴 마트 갔다가 깜짝 놀랐다. 요게 이제 따로 뚜껑이 버려지는 게 아니고 일체가 돼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스웨덴의 재활용률은 50%고 에너지 전환용 소각률도 50%다. 매립되는 폐기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EPR이라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2003년에 도입을 했지만은 스웨덴하고 10년 격차가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회의 개최된다고 해서 격차를 좁힐 수는 없다. 한국만의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거로 오늘 9월 24일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